자, 그러면 656페이지 2번을 풀어야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풀고, 요거 설명은 저 뒤에 중도태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663페이지 제 6절에 중도태사자 연말정산이 있고, 자, 여러분들 664페이지 필수 사례 보세요. 자, 그 필수 사례 보시면은 회사 코드가 1006번이네. 1006번을 바꾸세요. 자, 주식회사 한일이고, 자, 거기에 조천명시가 있는데 급여자료 입력 가보세요. 자, 급여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자, 1월달 쳐보세요. 자, 1월달에 조천명시는 급여가 300이었고 300에 대해서 세금 얼마 띄었다라고 나오냐면요, 지방세는 빼고 소득세가 84,850원 띈 걸로 나와있죠. 네. 자, 그 다음에 2월달 가볼게요. 2월달 이게 급여 입력된 거는 상단에 지급일자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F6 지급일자를 누르시면은 급여 입력된 총괄내역이 다 나와요. 네, 그러면 2월달께 입력이 됐죠. 2월달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입력된 2월 급여로 바로 가지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은 요 지급일자 누르시고, 이 급여 항목을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지우면 돼요. 요 밑에 삭제 버튼 있죠. 이거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이 급여하고 똑같은 걸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3월 급여에 복사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다중복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중복사는 뭐냐면요, 3월부터 12월을 치고 당월 지급 31일로 하면 이 말일자에 3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쫙 다 복사가 다 돼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입력할 필요 없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은 2월달 급여를 가서 봤더니 2월달에 이 사원은 급여를 얼마 받았냐면요, 300 받으면서 세금 얼마 띄었어요? 84,850원 띄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필수 사례 보시면은 주 한일의 사원 조청명 씨는 2019년 3월 31일 날에 퇴사를 했대요. 자, 사원이 그만둔 거잖아요. 그만두면은 이 사원은 딴 데 가서 세금 신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사할 때까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3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3월달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업 순서는 일단 사원 등록으로 가세요. 자, 사원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일이 여기 16번에 퇴사연월일을 입력해야 돼요. 자, 퇴사연월일이 2019년 3월 31일이죠. 자, 요거부터 일단 먼저 입력. 1단계로 해야 될 일이 여기 퇴사연월일 입력하는 거 입력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퇴사달 급여를 입력해야 돼요.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퇴사하는 달에 급여자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급여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3월달 급여죠. 기성연월 3월. 자, 지급은 말일자 3월 31일. 전월 데이터는 복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안 할게요. 뭐 안 해도 불러와주는데 이게 취소를 누르면 안 불러와줬을 거예요. 자, 그럼 기본급 300, 문제에서 기본급 300이고 국민연금이 135,000원, 건강보험료가 96,9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8,240원, 고용보험료가 19,500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 달에 어차피 퇴사하죠. 퇴사하는데 세금 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급여 정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 정산은 어디서 하느냐? 요 상단에 F7 중도퇴사자 정산을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은, 자, 총급여가 상단에 얼마라고 떠요? 900이라고 뜨죠? 3개월치 급여 합계가 900이잖아요. 3개월치 급여 합계 900에 대해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빵이 나왔죠? 아, 당연히 급여 900밖에 안 되는데 연말정산했을 때 세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거기 이번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28만원 있다죠. 이것도 연말정산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하는 건데 단지 중도퇴사 1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한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 항목이 있으면 입력하면 돼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일단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입력을 하고 갈게요. 자, 입력을 해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42번란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란에 128만원 넣게요. 물론 공제금액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나 안 넣나 세금은 빵이니까. 예,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넣고 갈게요. 자, 넣었죠? 자, 뭐 너나 안 넣나 세금은 뭐예요? 빵이죠? 자, 근데 1월달하고 2월달에 띄인 세금이 총 얼마였어요? 합하면은 169,700원이에요 1월달에 아까 한 8만 얼마 있었죠? 2월달에 8만 얼마 있었잖아요? 169,700원이 띄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원은 퇴사할 때 얼마를 돌려받고 퇴사를 해야 돼요? 169,700원을 돌려받고 퇴사하겠죠? 네, 이걸 우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누르면 돼요. 급여 반영 버튼을 누르세요. 미반영 누르면 안 돼요. 예, 급여 미반영을 누르면은 3월달 급여를 떼는 걸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고 급여 반영 버튼을 눌러야지 3월달 급여에서 세금 안 떼는 걸로 가거든요. 자, 눌렀더니 3월달 소득세 지방소득세 빵이고 띄는 금액이 얼마로 한급이 얼마가 나와요? 169,700원이 나오죠. 그래서 급여 대장에 이 금액 반영해서 직원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네, 이걸 우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이 사원이 중간에 퇴사했을 때 이 회사에서 낸 세금은 169,700원이에요? 빵원이에요? 빵원이에요. 169,700원을 띄고 그걸 돌려받고 퇴사했잖아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사원이 이 회사에서 낸 세금은 빵원이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메뉴가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바로 작업을 했지만은 원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해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여러분들 중도란에 가보세요. 그럼 이미 다 되어 있죠. 예, 여기서 해도 되는데 급여자료 입력에서 하는 게 더 간편하죠. 자, 그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서 상단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눌러서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거고, 여기서 원래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해야지 그 급여대장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닫으세요. 닫고. 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디서 한다라고요? 급여자료 입력에 F7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보세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자, 기속이 3월 급여 엔터 치시면은 자, 여기에 중도퇴사란에 한 명이고 중도퇴사할 때까지 받은 총 급여가 900이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169,700원의 환급세액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3월달에 300 지급하면서 세금 안 뗐죠. 어차피 퇴사니까. 네, 요런 식으로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연습해보세요. 667페이지에 예, 필수예제 회사코드 1007번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작성을 다 했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작성하라고 했을 때 다 하고 난다면은 저장 버튼을 눌러도 되고 혹은 마감 버튼을 누르고 나오셔도 돼요. 자, 회사코드 1007번 바꾸셔가지고 예, 거기 667페이지에 필수예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할 때는 항상 1단계가 사원 등록에 가셔서 퇴사자 오너리를 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퇴사한지 알 거 아니에요. 자, 2019년 5월 31일 날 퇴사했죠.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가서 퇴사월의 급여를 입력해야 돼요. 그 퇴사하는 날에 이 직원이 급여 정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급여대장을 만들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급여자료 입력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자, 5월달 급여고 지급이 31일날 이루어졌어요. 전월 데이터 복사 안 할게요. 자, 기본급이 얼마냐면요 400, 식대가 10만원, 직책수당 20, 그 다음에 상여가 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89,000원, 건강보험료가 131,040.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있잖아요. 이 전월 데이터를 안 불러왔으면은 고용보험란에서 엔터를 치면은 중도태사자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이거만 자동으로 안 떠도 상단에 뭐를 누르면 돼요? F7 중도태사자 정산을 누르면 돼요. 자, 이거 누르시고 소득공제 항목이 하나가 있었죠? 신용카드가 얼마가 있어요? 720만원 있죠? 미리 입력을 했어요. 입력이 되어 있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급여 반영 버튼을 눌러야 돼요. 급여 미반영 누르면 안 돼요. 예, 급여 반영 버튼을 눌러야지 그 달에 세금 안 떼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급세액이 802,000, 소득세 환급세액은 802,370원이 나오셨죠? 네. 이걸로 끝이에요. 예, 이걸 다 끝이에요. 끝이고, 자, 이 내용을 이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고는 어디서 해요?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된 내용은 어디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5월 하시면은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도태사자 한 명이고 여기 2,150만원은 퇴사하는 달까지의 총 급여가 2,150이었고 정산했을 때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802,370원의 환급세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요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배웠는데, 자, 그러면 사원이 중도에 퇴사하면은 뭘 한다라고 했어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내보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또 얘기하지만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사원이 급여가 2,150이었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낸 세금이, 자, 실제로 이 회사에서 낸 세금이 여기 결정세액이 148,269원, 기납부세액이 95640원, 환급세액이 802,370원이었는데 이 사원이 이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얼마예요? 148,269원이에요. 예, 요게 중요한 거죠.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실 때에도 그 퇴사한 회사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결정세액인 거예요. 요거를 꼭 아시는 상태에서 저기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656페이지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1005번으로 들어가세요. 1005번. 자, 여기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시고, 아까 다 했었는데 한 명을 안 했었죠. 김강남을 안 했죠. 김강남 연말정산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2019년 7월 1일 입사한 김강남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아. 이 사원은 중도에 입사한 거잖아요. 자, 중도 입사자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이, 자, 1월달에 있잖아요. 자,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A라는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할게요. 자, A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1월달에 급여 300 받고 세금 3만원 띄었고, 2월달에 급여 300이고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퇴사하는 시점에 뭘 한다라고 했어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겠죠. 그럼 총급여 600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구해봤더니 2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납부한 게 3만원이 있어가지고 얼마를 돌려받았냐면요, 만원을 돌려받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원은 A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은 2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2만원이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쉬다가 12월 달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요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2월 달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B라는 회사에서 뭘 하냐면요,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자, 연말정산 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은 만약에 이 사원이 중도에 퇴사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른 소득, B 회사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A 회사에서 근무한 소득하고 B 회사에서 근무한 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 회사하고 B 회사에서 합산했더니 총 급여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1,100만원인 거잖아요. 1,100만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했더니 결정세액이 4만원이 나왔던 거예요. 자, 결정세액이 4만원이 나왔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B 회사에서는 얼마를 납부했어요? 5만원 납부했고. 자, 요게 중요해요. A사에서 납부한 세금은 2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2만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A사에서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2만원인 거예요. 2만원. 요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원은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3만원의 환급세액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사원이 정근무지에서 일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합산해서 연말정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문제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딱 그런 문제죠. 거기 봤더니 이 사원은 7월 1일날 입사했고, 가운데 봤더니 김강남의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연말정산을 한 내역이에요. 연말정산한 내역을 봤더니 이 사원이 근무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이고, 결정세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봤더니 42만원이죠. 그럼 이 사원은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42만원이었어요. 절대로 166만원이 아니에요.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42만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정근무지 자료가 있으면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소득명세로 가세요. 여기 소득명세 탭, 정근무지 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소득명세 탭이거든요. 여기에 종전란이 있죠? 소득명세에 종전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근무처명이 어디냐면요, 주식회사 강남상사. 자, 정근무지 사업자 번호가 11186 11111. 근무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이고, 자, 그 다음에 급여가 얼마냐면요, 급여가 1800, 상여가 900이죠. 해서 이 사원의 급여가 총 얼마예요? 2700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될 부분이 4대 보험을 넣어야 돼요. 정근무지에서 띈 4대 보험이 있잖아요. 그 넣어야 돼요. 4대 보험은 전부 다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부담한 4대 보험도 있잖아요. 예, 그 직원 부담 부분은 소득공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금액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더니 4대 보험 부분이 맨 밑에 있죠? 예, 국민연금이 얼마예요? 81만원. 건강보험료가 82만 4,400원 넣으세요. 82만 4,4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예요? 6만 2천원. 고용보험료가 얼마예요? 17만 5,500원. 국민연금이 얼마예요? 81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자, 기납부 세액을 넣어야 되는데, 기납부 세액에 넣어야 되는 소득세는 어떤 거를 넣어야 될까요? 결정세액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납부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기납부 세액을 넣으면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 기납부 세액란에는 소득세 42만원, 지방소득세 4만 2천원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하면 돼요.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그 밑에 김강남의 2019년 연말정산 자료 있죠? 이거 입력해 볼게요. 자, 보험료, 네, 보험료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 54만원 되겠죠? 본인 거니까. 자, 그러면은 보험료 칸에 가셔가지고 60번 난에 보장성 보험에 40만원 넣으세요. 54만원. 자, 그 다음에 보험료에 저축성 변액보험료가 있는데, 변액보험은 돼요? 저축성 보험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시. 자, 교육비에 본인의 야간 대학원이 있는데 되겠죠? 본인의 대학원은 돼요. 부양가족의 대학원은 안 되는데 본인의 대학원비는 된다. 그래서 대학원에 본인 전액란에다가 5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60이 있는데 안경은 얼마까지만 돼요? 50만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의료비 부분에 본인란에 50만원, 그 다음에 본인 질병치료비 300이 있으니까 350만원을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 게 있는데, 신용카드 쓴 금액이 총 얼마냐면요, 1120만원이죠? 예, 1120인데, 여기서 도서공연비 지출액은 한도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도서공연비 지출은 따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도서공연비 지출액 있죠? 예, 여기에 50만원 넣으시고, 자동차 리스로는 안 돼요. 근데 자동차는 되는 게 중고차밖에 안 돼요. 카드 공제는. 자, 그러면은 1120에서 50 빼고 200 빼면 250만원 빼면은 870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870.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20. 뭐 본인 거니까 안 될 이유가 없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130만원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30만원은 안 되겠죠? 100만원만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657페이지 상단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자, 요거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주택을 차입하면서 빌린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자, 요거는 하나만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원리금이 다 돼요. 그래서 656페이지 상단에 보면 2번에 2번 보면은 2019년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 전세자금 대출은 프로그램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34번 단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면 민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원래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해당이 돼요. 전세로 살 때 대출을 받았는데, 뭐 아파트를 100평짜리 아파트 전세 사는데 대출받은 거 혜택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혜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거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얼마예요? 원리금 합하면은 330만원이죠? 예, 요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거는 입력을 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메뉴를 4개를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요, 자,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요거 3개 배웠죠. 그 다음에 배운 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해서 총 4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이 셋 중에 하나가 5점으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100% 출제가 되는데 10점이에요. 해서 원천세 부분에서 15점이 출제가 돼요. 그럼 교재 669페이지 가보시면은 실전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자, 실전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실전 연습 문제 1번이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전 연습 문제 1번보다는 저 뒤에 673페이지에 실전 연습 문제 4번을 좀 풀어볼게요. 근데 죄송해요. 실전 연습 문제 3번을 좀 먼저 풀게요. 자, 672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3번. 자, 회사 코드는 3002번으로 들어가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2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회사 코드는 3002번. 자, 주식회사 3일전자이고,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3월분의 급여 자료이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이며 전월 미환급세액 49,500원이 남아있다. 문제에 제시되는 내용에 따른 수당 등록사항을 입력된 내용에 추가 입력한다. 급여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급여자료 입력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급여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자, 급여자료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2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급여자료 입력하면은 그 내용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1번에 급여자료 입력 문제인데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비과세 항목 5가지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자, 비과세. 첫 번째, 식대는 비과세죠. 근데 밥을 주면은 가세라고 했었죠. 네. 야식은 돼요.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차를 업무용으로 자기 차를 업무용으로 썼을 때 비과세인데, 이건 반드시 본인 차량이랑 업무용으로 썼을 때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출퇴근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와이프 차량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 자,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는 직전 연도 1900 2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 입력하실 때 수당공제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기본급은 있고 상여 있죠, 문제에서. 직직수당은 없으니까 사용 여부에 저는 불하고 좀 체크할게요. 깔끔하게 하려고. 문제에서 불하고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하시고, 별 말이 없으면은 꼭 불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 월차 수당은 없으니까 안 쓸게요. 불로 할게요. 자, 비과세 식대에 써요, 안 써요? 식대가 지금 문제에서 밥을 줘요, 안 줘요? 밥을 주니까 비과세 식대는 쓸 필요가 없죠. 예, 불로 체크하시고 과세 식대 하나 등록하세요. 예, 과세 식대.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없죠? 없으니까 자가운전보조금은 있는데 문제에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요. 왜냐면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은 안 쓰니까 저는 그냥 불로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보육비가 있어요. 자녀 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거니까 비과세죠? 자녀 보육비 쳐요. 자, 자녀 보육비 치시고, 자녀 보육비는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 F1을 누르시고 육아수당 치시면 돼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된 거는 육아수당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수당.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 5가지를 빼고는 전부 다 과세예요. 예, 과세 치시고 수당명은 자격수당.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로 있잖아요. 요 밑에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에 체크하시면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될 거예요. 요거 하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기속이 몇 월 급여였냐면요, 3월 급여. 지급이 언제예요? 31일이죠. 전월 데이터는 복사 안 할게요. 취소할게요. 자, 그럼 비과세 항목 2개가 딱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럼 기본급이 얼마냐면요, 1780 800, 상여가 445 200, 자가운전보조금이 21만원, 식대가 10만원, 자녀 보육비가 10만원, 자격수당이 24만원. 이렇게 입력했을 때 다 이렇게 비과세가 30만원 나와야 돼요. 비과세 30만원 나오셨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얼마냐면요, 국민연금이 10만원, 건강보험이 5만원, 장기요양보험료 4,250원, 고용보험료. 자, 소득세는 문제랑 다르죠? 그럼 문제랑 똑같이 바꿔야 돼요. 예, 왜냐면은 문제상의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무시하고 문제상의 금액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소득세는 57680, 지방소득세는 576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좋은 게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하죠. 요즘에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가 다 그래요. 급여자료 입력을 했으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까지 작성하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가면은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되어 있겠죠. 자, 기속이 몇 월 거냐면요, 3월. 자, 그러면은 총 지급액 267만 6천원에 대해서 세금 57,680원 띄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총 지급액 나는 뭐랑 뭐가 빠진 금액이라고 했어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금액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얼마 띄고 나가나요? 57,680원 띄고 나갔죠. 자, 근데 문제에서 조금 더 꼬운 게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가 있대요? 49,500원이 있다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자, 근데 이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죠.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달에 한금 못 받은 세금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소득세로 따지면은 45,000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전달에 한금 못 받은 거는 어느 칸에다가 넣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12번에 전월 미환금단 보이시죠?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4,500원을 빼 45,000원을 넣으시면은, 자, 여기에 45,000원이 한급이 돼서 이번 달에 얼마만 세금 납부하면 되는 걸로 나와요? 12,68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로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작성할 줄 아셔야 되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워서 좀 까먹었을 것 같은데 요 문제 하나로 좀 기억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특별하게 많은 내용이 있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요런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맞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부분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참여 공부할 때 이 문제를 보면 어느 메뉴에 들어가야 될지가 헷갈려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풀 수는 있는데, 자, 문제를 잘 읽으세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12월 말 현재 계속 근무자인 채택시와 관련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예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에서 자, 뭐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예, 전체 선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채택이 있는데 채택 시에 작성하라고 하는 서식이 소득명세와 연말정산 입력을 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메뉴의 상단을 봤더니 소득명세가 있고 연말정산 입력이 있죠. 요거 두 개 하라는 문제예요. 네, 그 문제를 읽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소득명세에 체크를 하시고, 소득명세를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배운 정근무지 자료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 문제에서 본인을 보세요. 기본 인적사항에 본인의 채택 시에 기고란을 봤더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주 애지상해에서 근무 후 당사에 2019년 4월 1일날 입사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정근무지 회사 명의 주식회사 애지상해고, 그 다음에 정근무지 사업자 번호가 12379123482고, 근무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정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봤더니, 자, 정근무지에서 요거 넣었죠? 예, 급여가 여기 넣으면 되겠네. 급여가 얼마냐 봤더니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총 급여가 1200이래요 1200 넣으셨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넣어야 돼요. 자, 4대 보험 여기에 건강보험료 넣는 칸이죠, 요 칸이. 자, 정근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64,200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23834.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78,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36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 넣어야 될 금액은 결정세액이라고 썼죠. 예, 결정세액 5만원하고 지방소득세 5,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아까 배운 내용이니까 바로 배운 거니까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럼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하시는데, 자, 할 때, 자, 보험료가 있죠? 여러분들 보험료는 여기 60번란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33번에 있는 보험료 있잖아요. 이거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이에요. 이건 급여자료 입력하고 우리가 소득명세의 정근무지 자료에 4대 보험 입력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자동 반영되지 이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보고 입력하라고 절대로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보험료에 부친의 생명보험료, 자, 부친이 소득이 있죠? 672페이지 봤더니 부친의 소득 금액이 600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면은 보험료 안 되죠.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는 의료비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140만원 넣으시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240은 당연히 되겠죠. 그럼 140에서 240 더하면은 380만원 넣으시면 돼요. 아, 붙이면 안 된다고 했죠. 죄송해요. 24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의료비가 있는데 본인의 의료비 450은 당연히 되겠죠. 그럼 의료비란에 본인 거 450. 자, 그 다음에 장남의 의료비가 있는데 장남은 장애인이죠.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예, 870. 자,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는 그냥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넣으면 되겠네요. 14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교육비가 있는데 본인의 대학원은 되죠. 예, 그래서 교육비란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본인 란에다가 12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 좀 설명드릴게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 관련 지출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죠.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이자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주택과 관련된 거 여기 34번 란이에요. 34번 란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죠. 이게 매년 공제금액이 달라져 왔어요. 언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란에다가 찾아서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차입을 언제 했대요? 2010년도에 차입했으니까 여기 2011년 이전 차입분에다가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몇 년짜리래요? 30년짜리라고 돼 있죠. 디귿에 30년 이상짜리에다 넣으세요. 자, 그리고 그냥 넣으면 돼요. 예, 30년 이상짜리에다가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네, 200만원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란에 가보시면은 본인 게 있죠? 본인 거 그냥 다 넣으면 돼요. 본인 거 무조건 다 되니까. 그러면은 신용카드에다가 3,40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100만원, 전통시장 200, 대중교통 1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부친의 신용카드는 안 되겠죠. 왜 그래요? 부친이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배우자 거는 배우자 소득이 있나요? 1900원 500 이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배우자는 돼요. 신용카드 280. 그럼 3400에서 280 더하면은 3680만원 이렇게 반영시키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원천세 실기 있잖아요. 예,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한 90% 이상 99%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메뉴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좀 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